이게 한국 기술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 미국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때문이라는데요. 무슨 일인지 미국 우주전략실의 회의 상황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2년간 미국 국방부 우주전략실에서 근무해온 위성통신 전문가입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펜타곤 지하 3층 우주전략 회의실에서 정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의 봄날은 쾌청했지만 회의실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긴장감이 돌고 있었어요. 참석자들은 모두 미국 우주산업의 핵심 인물들이었죠. 로키드 마틴의 부사장과 보잉의 우주사업본부장, 그리고 스페이스X와 계약 관계에 있는 여러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주요 안건은 아시아 지역의 위성통신망 동향 분석이었어요. 특히 한국이 최근 발표한 독자 통신 위성망 구축 계획에 대한 평가가 핵심이었습니다. 브리핑을 담당한 건 국방정보국의 로버트 스미스 분석관이었어요. 스미스는 30년간 소련과 중국의 우주기술을 분석해온 베테랑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상당히 여유로운 표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스미스가 스크린에 띄운 자료는 한국의 위성기술 현황을 담고 있었어요. 한국이 보유한 위성의 숫자와 기술 수준, 그리고 향후 계획들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전혀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참석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로키드 마틴에서 25년간 위성 개발을 담당해온 패터슨은 한국의 위성기술 수준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어요. 패터슨에 따르면 한국은 아직 군사용 위성 하나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이 발표한 독자 통신 위성망이라는 것도 결국은 기존 미국 기술의 변형에 불과할 것이라고 단언했죠. 데이비슨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보잉에서 수십 년간 우주산업에 종사해온 데이비슨은 한국의 계획을 단순한 산업 홍보용 프로젝트로 평가했어요. 실제 우주에서의 운용 경험이나 기술적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위성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데이비스는 특히 한국의 위성이 그저 통신 보조장치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어요.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우주군 소속 마이클 존슨 준장은 한국의 위성 기술이 아직 실전에서 검증된 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존슨에 따르면 위성 통신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운용 시스템과 오랜 경험이 필요한 분야라는 것이었어요. 존슨은 한국 같은 후발주자가 미국이나 러시아 수준의 위성 운용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최소 1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회의실 뒤편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피터라는 이름표를 단 그는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나사에서 자문역을 맡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거의 발언하지 않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스미스가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의 독자 통신 위성망 구축 계획은 현실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기술적 한계와 운용 경험 부족을 고려할 때 미국의 우주 패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봤죠. 스미스는 한국의 위성 계획을 모니터링은 하되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피터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순간 피터에게 집중되었어요. 피터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 실전이라는 것을 곧 직접 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곧이어 몇몇 참석자들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우주통신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봄에 열리는 이 행사는 전 세계 우주산업 관계자들이 모이는 최대 규모의 컨퍼런스였어요. 스위스의 4월은 여전히 쌀쌀했지만 컨벤션 센터 안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포럼의 하이라이트는 스페이스X의 기조연설이 있었고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메인홀에 몰려 있었어요. 저는 업무상 한국 측 발표도 참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위성기술 발표는 메인홀이 아닌 변두리 회의장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3층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회의실이었는데 찾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한참 걸어가야 나오는 그 회의실은 마치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도록 배치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실제로는 10명 남짓만 앉아 있었거든요. 대부분은 일본과 독일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이었고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기업 대표들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심지어 발표가 시작된 지 10분도 안 되어 몇 명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발표를 담당한 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김태윤 박사였어요. 김태윤은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연구원이었습니다. 김태윤은 처음에는 한국의 기존 위성 현황에 대해 설명했어요. 천리안 위성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최근 발사된 차세대 중형 위성까지 한국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들을 차근차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일본 소프트뱅크의 사토 부장은 노골적으로 시계를 보며 지루해하는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독일 기업 관계자들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딴청을 피우고 있었어요. 심지어 몇몇은 발표 중간에 아예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김태윤은 이런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고 발표를 계속했어요. 한국이 개발 중인 새로운 위성통신 기술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기존의 정지궤도 위성이 아닌 저궤도 위성군을 활용한 통신망 구축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내용도 참석자들에게는 그다지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나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있었거든요. 발표가 중반을 넘어서자 더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떠났어요. 처음에 10명 정도였던 참석자는 어느새 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사람들만 남은 셈이었죠. 김태윤은 이런 상황에서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김태윤이 제시한 기술적 접근법이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거든요. 단순히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동적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각 위성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서로 협력해서 최적의 통신 경로를 실시간으로 찾아내는 기술이었어요. 더욱 흥미로운 건 충돌 회피 시스템이었습니다. 김태윤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이 개발한 시스템은 기존의 지상 관제소 중심 방식이 아니라 위성들이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회피하는 자율형 시스템이었어요. 이는 우주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부풀린 게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질의응답 시간에는 단 한 개의 질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무관심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일부는 이미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김태윤은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건네며 발표를 끝냈지만 박수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김태윤의 기술 설명 중 일부는 확실히 혁신적인 면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복도에서 일본 소프트뱅크의 사토 부장을 만났는데 사토는 시간 낭비였다고 푸념했어요. 한국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내놓아도 결국 실행 능력이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토는 특히 인공지능 기반 위성 관리 시스템 같은 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아직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이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도 김태윤의 발표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저 한국의 허풍이겠거니 하고 잊고 말았죠. 그런데 제네바 포럼이 끝나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터졌습니다. 2024년 6월 15일 목요일 오전 9시 20분 미국 서부 해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는 그날 워싱턴 DC 사무실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료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GPS 시스템에 대규모 장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은 가끔 있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곧이어 들어온 추가 보고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자율주행차들이 일제히 멈춰버린 거였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 상황실이 가동되었어요. 들어오는 보고서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자율주행차 약 2,000대가 갑자기 비상정지했다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대부분의 차량이 안전하게 정차했지만 몇 건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물류 시스템이었어요. 아마존과 UPS, 페덱스 등이 운용하고 있던 배송 드론들이 전면 마비된 거였습니다. 수천 대의 드론이
하늘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강제 착륙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일부 드론은 주택가에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물류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었죠. 오후가 되자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스페이스X가 운용하고 있던 통신 위성 4기에서 동시에 충돌이 발생한 거였습니다. 정확히는 스타링크 위성들끼리 서로 부딪힌 것이었어요. 이런 일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다고 여겨졌던 사고였습니다. 나사와 스페이스X의 합동조사팀이 즉시 원인 분석에 착수했어요. 초기 조사 결과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충돌 회피 시스템에서 알고리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충돌을 피하려던 시스템이 오히려 충돌을 유발한 셈이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술진들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수년간 안정적으로 작동하던 시스템에서 갑자기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4기의 위성이 거의 동시에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이 가장 큰 미스터리였어요.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CNN은 미국 우주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특집을 방송했어요. CNBC는 스페이스X 주가가 하루 만에 15% 폭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우주 인프라 전체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었고 국방부는 위성 시스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어요. 특히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군사 위성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고 수습 과정에서 미국의 백업 시스템들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스페이스X 위성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통신 위성들이 대신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환 과정에서 또 다른 오류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어요. 로키드 마틴과 보잉의 기존 위성들도 갑작스런 트래픽 증가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평상시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통신 요청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서부 해안 전체의 위성통신 서비스가 하루 종일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우주산업의 구조적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각 기업들이 독자적인 시스템을 운용하다 보니 위기 상황에서 서로 협력하기 어려웠던 거였습니다. 표준화되지 않은 프로토콜들과 호환성 문제로 인해 백업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매끄럽지 않았어요. 국방부에서는 위성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기존의 중앙집 중식 관리 방식으로는 이런 대규모 장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거든요.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자체 위성 통신망을 이용해 실시간 안정 운영 시연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미국의 사고를 기다렸다는 듯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동시간대에 자체 개발한 지능형 군집 위성 시스템의 안정성을 공개 시연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저를 비롯한 미국 관계자들은 평소 같았으면 코웃음치고 시연을 챙겨보지도 않았지만 막상 시연 결과를 보고는 모두 말을 잃었어요. 한국의 위성들은 미국에서 발생한 것과 유사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도 완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한국의 위성들은 서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최적의 회피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이는 미국의 개별 위성 중심 접근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워싱턴의 분위기는 착잡했어요. 미국이 자랑하던 우주기술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전 세계에 공개된 반면 한국은 더 안정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제네바에서 무시당했던 그 기술이 실제로는 미국보다 앞서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의 위성통신망 시연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대형 사고가 터진 바로 그날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시간 AI 군집 회피 알고리즘 공개 시연을 진행했어요. 당시 전 세계 11개국이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지켜봤습니다. 유럽 우주국과 일본 JAXA 심지어 인도 ISRO까지 참여했어요. 미국도 나사와 국방부에서 몰래 접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펜타곤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 측이 준비한 시연 시나리오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위성 충돌 위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바로 몇 시간 전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고와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미국의 사고를 예측이라도 한 듯한 설정이었죠. 시연이 시작되자 한국의 위성 6개가 동시에 화면에 나타났어요. 각 위성의 궤도와 속도, 그리고 상호 간의 거리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시연을 담당한 김태윤 박사는 지난 제네바 포럼에서 발표했던 바로 그 연구원이었어요. 김태윤은 차분한 목소리로 시연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단순한 충돌 회피였어요. 두 위성이 교차 궤도에서 접근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AI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시스템과 달리 한국의 위성들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대신 6기가 모두 연결된 네트워크 상에서 집단 지성으로 최적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두 번째 테스트였어요. 김태윤은 의도적으로 3기의 위성에서 동시에 충돌 위험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보다도 더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AI 시스템은 0.3초 만에 모든 위성의 새로운 궤도를 계산해냈습니다. 각 위성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피하면서도 전체적인 통신망 효율성은 유지되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 관계자들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해킹을 당하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상황을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머지 5개의 위성들이 즉시 마비된 위성의 역할을 대신했어요. 통신 품질의 저하도 거의 없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연을 지켜보던 각국 전문가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채팅창에는 놀라움을 표현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기술 책임자는 이런 수준의 AI 협력 시스템은 처음 본다고 평가했어요. 일본 JAXA의 연구원은 개별 위성의 성능보다 전체 시스템의 유기적 협력이 핵심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우리였어요. 펜타곤 상황실에서 지켜보던 우리들은 말 그대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술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로키드 마틴의 패터슨은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김태윤의 추가 설명이었어요. 한국이 오늘 보여준 기술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우주에서 몇 달간 테스트해온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저궤도에 12기의 테스트 위성을 운용하고 있었고 오늘 시연은 그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어요. 즉, 한국은 미국이 사고를 당하기 전부터 이미 더 안전한 시스템을 완성해놓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시연 직후 각국에서 문의가 쏟아졌어요. 유럽연합은 자체 위성망 구축에 한국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지 타진했습니다. 인도는 우주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어요. 심지어 일본도 기존 입장을 바꿔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당황한 건 스페이스X였어요. 미국에서는 급하게 트위터에 한국의 기술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동시에 스페이스X의 기술진들은 한국 시스템의 원리를 분석하기 위해 밤새 회의를 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핵심 알고리즘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문득 피터가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한국 우주산업 기술을 아래로 볼 때 우리에게 경고를 하던 유일한 인물이었죠. 저는 피터에게 연락해 이걸 미리 알고 있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피터는 한국은 시뮬레이션이 아닌 위기를 준비해왔고 이건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들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이상적인 환경에서의 위성 운용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는 한국의 독특한 지정학적 환경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GPS 재민과 사이버 공격 위협 속에서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되지 않는 통신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고 했죠. 이런 현실적 요구가 오히려 더 진보된 기술 개발로 이어진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워싱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는 한국 기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저녁에는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극적인 순간은
미국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성공을 무시하려던 미국이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도 위성통신 불안정성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스페이스X는 시스템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완전한 해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결국 미국 국무부가 한국 외교부에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의 일부 위성 서비스를 한국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지 타진한 거였어요. 이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에 의존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이 세계의 기술을 제공하던 입장에서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국 정부의 대응은 신중했어요. 김태윤을 비롯한 기술진들은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되 조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은 누구에게도 독점적이지 않다는 원칙이었어요. 미국도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과거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대했던 방식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기도 했어요. 김태윤은 미국 관계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이 누구를 무시했었는지 기억하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제네바 포럼에서 한국 발표를 무시했던 것, 그리고 펜타곤 회의에서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했던 것에 대한 조용한 일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태윤은 협력의 문을 열어두었어요.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런 성숙한 대응이 오히려 미국을 더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단 2달 만에 한국은 글로벌 위성 통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기술을 믿고 자국의 통신 인프라를 맡기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 수출을 넘어서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핵심 축이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한국이 글로벌 위성 통신의 중심으로 떠오르자 중국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중국 정부는 한국의 성공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는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특히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기술 패권을 장악하려던 계획에 한국이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된 거였어요. 9월 초 중국 국가항천국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도 차세대 지능형 위성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프로젝트명은 텐왕이었는데 하늘의 왕이라는 뜻으로 상당히 야심찬 이름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더 많은 위성을 동시에 발사해서 기술적 우위를 되찾겠다고 선언했어요. 중국의 계획은 파격적이었습니다. 한 번에 8개의 위성을 동시 발사하겠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6개로 시연했으니 중국은 8개로 더 큰 규모의 군집 위성을 구현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더욱이 발사 일정도 매우 빠듯하게 잡았어요.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발사를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각국의 연구원들을 모두 중국으로 초청했죠. 일전에 한국에서 시연이 인상적이었던지 아시아에 거는 기대가 커 각국의 내로라 하는 연구원들 모두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베이징 국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중국의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공항 곳곳에 텐왕 프로젝트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하늘의 왕, 세계를 이끌다라는 문구와 함께 8개의 위성이 지구를 감싸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베이징 항천통제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전 세계에서 온 우주 전문가들로 가득했어요. 중국은 정말로 전 세계에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VIP 라운지에서 중국 과학원의 왕젠팅 원장을 만났습니다. 왕 원장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저희를 맞이했어요. 한국이 6개월 전에 보여준 기술은 인상적이었지만 중국은 그보다 훨씬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자랑했습니다. 8기 동시 운용은 물론이고 더 정교한 AI 알고리즘을 적용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 옆에 앉은 ESA의 디트리히 박사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디트리히는 한국 시스템의 핵심이 단순히 위성 개수가 아니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집단 지성 알고리즘의 복잡성을 단기간에 구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하이난 우주 발사장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창정 5호 로켓이 8기의 텐왕 위성을 탑재하고 발사대에 서 있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를 동방의 기적이라고 표현하며 실시간 중계를 했어요. 발사 과정은 완벽했습니다. 로켓이 하늘로 치솟아 오르며 각 단계별로 정확히 분리되었어요. 약 20분 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11기, 12기, 13기, 14기, 15기, 16기, 17기, 18기, 19기, 20기, 21기, 22기, 23기, 24기, 25기, 26기, 27기, 28기, 29기, 30기, 31기, 32기, 33기, 34기, 35기, 36기, 37기, 38기, 39기, 40기, 41기, 42기, 43기, 44기, 45기, 46기, 47기, 48기, 49기, 50기, 51기, 52기, 53기, 54기, 55기, 56기, 57기, 58기, 59기, 60기, 61기, 62기, 63기, 64기, 65기, 66기, 67기, 68기, 69기, 70기,
8기의 위성이 모두 궤도에 진입했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관제실에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왕젠팅 원장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시진핑 주석의 축하 화상 통화도 있었습니다. 주석은 중국이 우주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고 선언했어요. 이제 중국이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우주기술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야심찬 포부도 밝혔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축제 모드였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위성들이 궤도에 안착한 후 실제 작동 상황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첫 번째 시연은 위성 간 실시간 통신이었어요. 8기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였어요. 스크린에 8개의 녹색 점이 나타났고 각 위성 간의 통신 라인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통신 신호가 자꾸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기를 반복했거든요. 한국 시연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관제실의 기술자들이 서둘러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리웨이 박사가 급하게 데이터를 분석하더니 왕젠팅 원장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시연은 충돌 회피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상의 우주 쓰레기를 설정하고 위성들이 자동으로 회피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스크린의 두 위성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피 기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산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위성이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관제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기술자들이 급하게 수동 조작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우리들 앞에서 두 위성이 충돌했습니다. 스크린의 녹색 점 2개가 겹치면서 빨간색으로 변한 순간 경고음이 울려 퍼졌어요. 왕젠팅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의 기술진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VIP석에 있던 우리들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6개월 전 스페이스X에서 일어났던 악몽이 다시 재현되고 있었어요. 남은 6기의 위성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지상과의 통신이 자주 끊겼고 위성 간 데이터 교환에서도 계속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시연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어요. 중국은 50억 달러를 투입한 프로젝트로 우주 쓰레기만 만들어낸 셈이 되었습니다. 충돌한 2기의 위성 잔해들은 다른 위성들에게도 위험 요소가 되었고 나머지 6기도 급하게 궤도에서 제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전 세계 우주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어요. 중국이 너무 성급하게 접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충분한 검증과 테스트가 필요한데 정치적 목적으로 일정을 너무 앞당겼다는 평가였어요. 디트리히 박사는 이번 사건이 전 세계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말했어요.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단순한 모방이나 물량 공세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알고리즘보다도 훈련 데이터와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었어요. 베이징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 기술의 진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많은 자원을 투입해도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는 혁신이었던 거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세계 각국은 한국의 기술이 정말로 검증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조차 복제하지 못한 기술이라면 정말 혁신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퍼진 거였어요. 저도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태낭 프로젝트 실패가 전 세계에 알려진 지 한 달 후 미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상원군사위원회에서 특별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발표였어요. 청문회의 주제는 미국 우주산업의 경쟁력 진단과 손실 규모 평가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위성기술 부상으로 인한 미국의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청문회 첫 번째 증인은 정부감사원 GAO의 제임스 윌슨 국장이었습니다. 윌슨이 제시한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위성기술 부상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매출 감소만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 하락과 기술 격차로 인한 기회비용까지 포함한 수치였어요. 특히 해외 정부 계약에서는 거의 전멸 수준이었어요. 각국 정부들이 한국 시스템을 선호하면서 스페이스X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식어버린 거였습니다. 윌슨의 보고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기술 격차 분석이었어요. 미국이 한국 수준의 지능형 군집 위성 기술을 확보하려면 최소 7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현재의 기술 개발 속도로는 한국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냉정한 평가였어요. 더욱이 그 7년 동안 한국은 더 발전할 것이니 격차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기술 패권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NN은 한국을 새로운 기술 강국으로 인정해야 할 때라고 보도했어요. 한국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집트가 1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기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우리 이집트의 문제를 한국이 해결했을 때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정말 힘들었거든요. 처음부터 얘기하자면 꽤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12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어요. 아버지는 늘 그랬듯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니가 준비해둔 간단한 아침을 드셨죠. 그리고 제 방문을 살짝 열어 들여다보셨습니다. 자고 있는 척했지만 사실 저는 매일 아침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발소리와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나지막한 속삭임으로 저에게 다녀오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날도 어김없이 들려온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몰랐어요. 낡은 통근 열차가 탈선했다는 소식을 들은 건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학교 수업 중에 교장 선생님이 절 부르셨고 교무실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계셨어요. 그 순간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죠.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 들은 소식은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열차가 탈선했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오래된 철로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아버지가 타고 있던 칸이 협곡으로 떨어졌다고 했죠.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말수가 적어지셨고 종종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생계를 위해 2가지 일을 하게 되셨고 밤에는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했어요. 한밤중에 울음소리가 들릴 때면 이불 속에서 귀를 막았죠. 차마 어머니를 위로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엔 비가 내렸어요. 마치 하늘도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결국 어머니와 저만 남았어요. 묘지 앞에서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우셨죠.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이 차가운 땅속에 계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철로를 지나갔습니다. 수리 작업이 한창이었죠. 노동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왜 미리 고치지 않았을까? 왜 아버지가 타기 전에 확인하지 않았을까? 어린 마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 이 철로를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죽게 만들지 않는 철로로 바꾸겠다고요.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지만 그 결심은 제 마음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철도에 관한 모든 책과 기사 그리고 자료들을 모았죠. 친구들이 놀 때도 저는 도서관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어려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왜 갑자기 공부에 열중하는지 의아해하셨어요. 하지만 제 결심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말로 하면 그저 어린아이의 헛된 꿈처럼 들릴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제 꿈을 키워나갔어요. 그렇게 저는 철로 위에서 멈춰버린 시간 속에 살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그날에 멈춰버린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꿈이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했고 우선 돈을 모아야 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 제가 25이 되었을 때 저는 카이로의 문화유적지에서 관광 가이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후 철도에 관한 꿈을 꾸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이집트의 철도 시스템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피라미드와 고대 신전을 안내하며 관광객들에게 이집트의 찬란한 과거를 설명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적지로 가는 길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낡은 버스와 더 낡은 철도 관광객들은 종종 물었죠. 왜 이렇게 교통이 불편한지, 왜 현대적인 철도 시스템이 없는지. 그때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을 돌렸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점점 관광객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불편한 교통과 오래된 인프라 때문에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제 수입도 자연히 줄어들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도 관련 정보를 모으고 틈틈이 공부하면서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 믿었어요. 매일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일은 때로는 지루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즐겁게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
기자 피라미드 앞에서 일본인 관광객 그룹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30여 명의 단체였는데 그중 한 중년 남성이 유독 제 설명에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다른 관광객들이 사진 촬영을 하는 동안 그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쿄철도 연구소의 엔지니어라고 소개했어요. 개인적으로 세계 각국의 철도 시스템을 연구하는 취미가 있어 이집트에도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반적인 대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대뜸 일본의 신칸센 이야기를 꺼내며 신칸센이 일본 경제와 관광 발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설명했어요.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불과 2시간 만에 갈 수 있다는 말에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이집트의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 구간은 비슷한 거리지만 낡은 열차로 3시간 넘게 걸리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순간 그의 이야기가 방향을 바꿨어요. 그는 요즘은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며 일본 신칸센보다 더 효율적인 면이 많아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의아했지만 계속 귀를 기울였죠. 그는 한국의 KTX가 어떻게 불과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게 됐는지 설명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이 사막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철도 시스템을 중동 국가들에 수출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을 가로지르는 현대적인 열차의 모습이었죠. 그는 제게 한국이 처음부터 자체 기술이 없었지만 외국 기술을 도입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데 매우 적극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불을 지폈어요. 이집트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현대적인 철도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철도에 관한 제 관심사를 조심스레 털어놓았고 아버지의 사고 이야기도 짧게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활짝 웃으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위한 철도 공학 분야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였죠. 매년 소수의 인원을 선발해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 같은 열정을 가진 젊은이가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며 이집트로 돌아와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격려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곳에 도움을 받으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죠. 그 말을 듣자마자 그날 밤 인터넷 카페에서 밤늦게까지 그 프로그램에 대해 찾아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원서를 작성했죠.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수백 명이 지원했고 합격자는 단 5명이었어요. 낮에는 관광 가이드 일을 하고 밤에는 지원 준비를 했죠. 어머니는 걱정하셨습니다. 이미 직업이 있는데 왜 멀리 가려 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철도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어린 시절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면접 날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품에 넣고 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저와 함께 하는 것 같았어요. 면접관은 왜 철도 공학에 관심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사고와 그날의 결심 그리고 이집트의 발전을 위한 제 꿈까지. 말을 마치고 보니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한국은 전혀 모르는 나라였고 언어도 문화도 생소했죠. 하지만 그것이 제 꿈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섞인 눈빛이었죠. 떠나기 전날 밤 아버지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꼭 돌아와서 이 나라의 철도를 바꾸겠다고, 더 이상 누구도 아버지처럼 사고로 생을 마감하지 않게 하겠다고. 차가운 비석 앞에서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낡은 철로가 마치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언젠가 돌아와 반드시 변화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이집트 땅에 작은 돌멩이를 넣어두었어요. 제 꿈의 무게를 항상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질서정연함과 현대적인 시설에 압도됐습니다. 이집트와는 너무 다른 세상이었죠.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에 숨이 막혔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과 깨끗한 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대중교통이 놀라웠습니다. 처음 KTX를 봤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해요. 서울역에 서서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하얀색 고속열차를 바라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름다운 유선형의 모습과 매끄럽게 미끄러지듯 정차하는 모습, 그리고 내부의 깨끗함까지. 이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철도의 모습이었어요. 처음으로 KTX를 타고
대전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창문에 비친 제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한국어는 너무 달랐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죠. 날씨는 이집트보다 훨씬 추웠고 문화적 차이도 컸습니다. 유학생 기숙사에서 처음 맞은 겨울은 정말 혹독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그리고 이집트를 변화시키겠다는 꿈이 저를 지탱해 주었거든요. 물론 한국인 학생들은 처음엔 저를 어색해했어요. 중동에서 온 여학생이라는 점이 낯설었나 봅니다. 하지만 점차 친구들이 생겼고 그들 덕분에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었죠. 특히 효정이가 제게 유독 잘해주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4달째 되던 어느 봄날 효정이가 제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며 주말에 한강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기숙사 앞에서 만난 효정이는 2대의 자전거를 끌고 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녀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게 빌려준 자전거였죠. 그날 효정이는 오늘 제게 진짜 한국인의 주말을 선물해주겠다며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여성이 자전거 타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거든요. 부끄러워하며 고백하자 효정이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오늘 배우면 된다며 씩씩하게 말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처음 자전거에 올라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효정이는 제 자전거 뒤를 잡아주며 천천히 페달을 밟는 법부터 가르쳐줬어요. 처음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고 균형 잡기가 너무 어려웠죠. 공원을 산책하던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지만 창피하다는 생각보다는 이 새로운 도전이 재미있었어요. 2시간의 연습 끝에 드디어 혼자서 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효정이가 환호성을 지르며 격려해줬어요. 서툴지만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달리기 시작했을 때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바람이 제 히잡을 스치고 햇살이 반짝이는 강물을 따라 달리는 기분이란 이집트의 사막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자유로움이었습니다. 효정이는 저기 보이는 다리가 반포대교라며 저녁에는 무지개 분수가 열려서 정말 예쁘다고 알려주었어요. 효정이의 설명을 들으며 자전거를 타고 한강의 풍경을 감상했어요. 곳곳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들과 요가를 하는 사람들까지 한강은 마치 거대한 공원 같았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효정이가 강변의 작은 편의점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이제 진짜 한국식 한강 문화를 경험할 차례라며 라면과 계란, 그리고 김치를 샀습니다. 그리고 라면 기계로 데려가 기계를 작동시켰어요. 효정이는 한국인들이 한강에서 라면 먹는 걸 정말 좋아한다며 특히 자전거 타고 배고플 때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기계의 설명에 따라 만들었더니 금세 그럴듯한 한 그릇이 완성됐죠. 강변에 앉아 김치를 곁들인 한강라면의 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운동으로 출출해진 상태에서 먹는 매콤한 국물이 온몸을 데워줬어요. 강바람을 맞으며 라면을 후루룩 먹는 경험은 제 유학 생활 중 가장 한국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를 경험한 것이라고요. 이집트에 돌아가면 꼭 여성들도 자유롭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학업은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의 공부 문화는 치열했고 철도공학 전공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밤새워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건 일상이 됐죠. 때로는 언어 장벽 때문에 좌절하기도 했어요. 교수님의 강의를 100% 이해하지 못할 때면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곤 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기회로 철도 연구소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었고 그 기회는 제게 가장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철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울 수 있었어요. 한국의 철도 기술자들은 제게 단순한 기술만 가르쳐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운 건 정신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까지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한국전쟁 이후의 재건 이야기였습니다.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된 한국의 역사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이집트도 할 수 있다고, 저도 할 수 있다고 믿게 됐죠. 제 조국도 한국처럼 재건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석사과정 마지막 학기 졸업 논문을 준비하며 밤을 새웠어요. 주제는 사막 지역에 적합한 고속철도 시스템 설계였습니다. 이집트의 지리적 특성과 한국의 기술을 접목시킨 내용이었죠. 논문 발표일 교수님들은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학위를 받아들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국은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건설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한국에서 2년의 유학 생활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비전을 갖게 됐으니까요. 이제 저는 이집트로 돌아가 배운 것을 실천할 준비가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2년을 뒤로하고 카이로 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제 꿈을 실현할 차례라는 설렘과 동시에 변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혼란스러움과 비효율성이 한국 생활에 익숙해진 저를 당혹스럽게 했죠. 하지만 금세 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반가운 얼굴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2년 사이 더 늙어버린 어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딸이 한국에서 철도공학 석사 학위를 받아왔다는 사실에 어머니는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집으로 가는 길, 여전히 낡은 도로와 비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보며 제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귀국 후 일주일 만에 이집트 교통부에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한국에서의 학위와 연구 경험이 높게 평가받아 놀랍게도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첫 출근 날 가슴이 터질 듯한 기대와 열정을 안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드디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 회의에서부터 느꼈어요. 이 프로젝트는 겉으로만 현대화를 표방할 뿐 내부는 부패로 가득 차 있었죠. 프로젝트 책임자인 하산 국장은 제 의견은 거의 듣지 않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엔 인내심을 갖고 조금씩 변화시켜보려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동료들과 나누려 했죠. 한 달이 지나고 프로젝트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찰 과정이 불투명했고 기술 검토보다는 뒷거래가 더 중요해 보였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중국 회사와의 계약 건이었습니다. 품질이 의심스러운 부품을 고가에 구매하기로 한 계약서를 보았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이대로라면 또 다른 사고가 날 것이 뻔했습니다. 회의에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자 하산 국장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저를 따로 불러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국가 사업이라는 말과 함께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어요.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사업이라는 걸.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프랑스 기업과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고속철도 기술 도입 건이었는데 계약서를 검토해보니 기술 이전 조항이 전혀 없었어요. 이대로라면 우리는 영원히 외국 기술에 의존해야 했죠.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체 기술력 확보였는데 이 계약은 그 반대였습니다.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회의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하산 국장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제 의견은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눈빛만 교환할 뿐 아무도 저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동료 중 한 명이 조심하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얽힌 정치적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다고요. 날이 갈수록 좌절감은 커져갔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열정이 이 부패한 시스템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습니다. 밤마다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이 벽을 넘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프로젝트 내부 자료를 접하게 됐어요.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자금만 실제 공사에 투입된다는 계획이었죠.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대로라면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될 게 뻔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침묵하고 안전하게 직장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철로 사고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부패와 싸워야 한다고. 그것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후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작정 부패를 폭로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증거가 필요했죠. 조용히 하지만 철저하게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을 자처하며 문서를 살펴보고 회의록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동료를 찾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다가간 사람은 압둘라 기술부장이었어요. 그는 30년 경력의 철도 엔지니어로 부패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경계했지만 제 진심이 통했는지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압둘라 부장은 이전 프로젝트들의 실패 사례와 부실 공사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적 자문을 도와줄 동료가 필요했죠. 주위를 둘러보니 나디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법무팀에서 일하는 젊은 변호사로 저와 비슷하게 해외 유학 경험이 있었죠. 그녀는 계약서의 법적 허점을 짚어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셋이서 비밀리에 모임을 가지며 전략을 세웠어요. 단순히 부패를 폭로하는 것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연락하던 교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한국의 철도 시스템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구축됐는지, 투명한 프로젝트 관리 방식은 무엇인지 자료를 보내달라고요. 교수님은 기꺼이 도움을 주셨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전문가들과 연결해 주셨습니다. 자료 수집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중국 부품 구매 계약서의 이면 계약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적정 가격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시장가의 2배를 지불하기로 한 비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차액은 당연히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갈 예정이었겠죠. 이 문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번은 하산 국장에게 거의 발각될 뻔했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침착하게 대처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3달간의 자료 수집 끝에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다음 단계는 이 내용을 누구에게 알릴 것인가였습니다. 정부 내부에 제보하기엔 너무 위험했어요. 권력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누가 이 부패에 연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결국 독립 언론사를 선택했습니다. 알자지라의 이집트 특파원 무하마드와 비밀리에 만났어요. 처음엔 그도 의심스러워했지만 증거 자료를 보여주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 스토리가 폭발력이 있을 거라며 취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제보자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익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나가기 전날 압둘라 부장이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압둘라 부장님은 걱정 말라며 다음날 특종 보도가 나갈 테니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알자지라에 특종 보도가 나갔어요. 이집트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의 어두운 이면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하산 국장은 누가 제보했는지 격분하며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의 눈빛이 저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사는 이집트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시민들은 분노했고 일부 의원들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곧 반격이 시작됐어요. 정부는 기사 내용을 왜곡된 사실이라고 부정했고 알자지라의 취재를 방해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나디아가 갑자기 법무팀에서 해고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녀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압박이 점점 심해졌어요. 저도 조만간 해고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압둘라 부장님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익명의 제보자로 남아있는 한 이 이슈는 곧 묻힐 거라고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SNS에 제 실명으로 성명을 발표했어요. 철도 엔지니어로서 그리고 철도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딸로서 이집트의 철도 안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철도 시스템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어요. 제 글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개인적인 사연과 전문 엔지니어로서의 분석이 설득력을 더했나봐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았고 제 이름을 딴 해시태그가 트위터에서 트렌드가 됐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제 폭로 이후 상황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어요. 시민단체들이 연대하기 시작했고 대학생들은 투명한 철도 사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제 언론들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결국 이집트 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어요. 하산 국장을 비롯한 몇몇 고위 관료들이 조사를 받게 됐죠. 그러나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해고될 거란 예상대로 저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프로젝트 팀에서 쫓겨났어요. 어머니는 제 안전을 걱정하셨고 실제로 몇 번 협박 전화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어요. 제 편에 선 동료들과 시민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됐습니다. 역시나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우리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됐어요. 중국과의 부품 계약은 취소됐고 프랑스와의 기술 협약도 재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통부 장관이 저에게 연락해 프로젝트 재구성팀에 합류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재구성된 팀의 첫 과제는 해외 기술 파트너 재선정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철도 기술을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 수준의 철도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와 기술 이전의 적극적인 정책 그리고 사막과 유사한 극한 환경에서의 기술 적용 경험 등을 설명했어요. 한국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준비한 자료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긴 협상 끝에 결국 한국철도공사와 현대로템이 이집트 고속철도 사업의 주요 파트너로 선정됐어요. 계약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카이로 외곽에 전문 공장을 세우고 이집트 엔지니어들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이었죠. 이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 공사가 시작되고
저는 기술 자문으로 현장을 누볐습니다. 한여름 사막 한복판에서 작업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낮에는 50도를 넘는 온도와 모래바람이 작업을 방해했죠.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의 끈기와 이집트 작업자들의 열정이 만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레일 설치 작업이었어요. 사막의 열팽창 문제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었죠. 낮에는 50도가 넘는 열기로 레일이 팽창하고 밤에는 급격히 온도가 떨어져 수축하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레일 체결 방식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특수 레일 체결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열팽창과 수축을 견딜 수 있는 유연한 체결 구조와 특수 소재의 패드가 결합된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웠던 이론이 실제 사막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프로젝트 총괄을 맡은 박민호 부장은 저에게 특별한 멘토가 되어주었어요. 50대 중반의 박 부장은 20년 넘게 해외 철도 사업에 참여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한국에서 유학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반가워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지식을 고국에 적용하는 제 모습이 30년 전 자신과 비슷하다고요. 그 역시 젊은 시절 독일에서 기술을 배워 한국 철도 발전에 기여했다고 했습니다. 박 부장은 1970년대 말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고 해요. 당시 한국은 철도 기술이 매우 낙후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장비와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철도공학을 공부했죠. 낯선 환경과 언어 장벽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한 번은 독일 교수가 그의 설계 아이디어를 무시했던 일화를 들려주었어요. 아시아 학생이 무슨 철도를 알겠냐는 편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2배로 노력해 결국 졸업 논문으로 혁신적인 철도 신호 시스템을 개발했고 같은 교수에게 인정받았다고 했죠.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더 큰 벽에 부딪혔다고 해요. 당시 한국 철도 업계는 변화를 두려워했고 외국에서 배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저항이 컸다고 합니다. 박 부장은 10년 동안 끊임없이 설득하고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죠.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새로운 전철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의 기술이 마침내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독일에서 배운 신호 제어 시스템이 서울 지하철에 처음 도입됐는데 외국 기술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한국 실정에 맞게 개량했다며 박 부장의 눈빛이 빛났어요. 그 후 한국 고속철도 KTX 개발 과정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프랑스 TGV 기술을 도입했지만 차츰 한국 기술자들의 노력으로 자체 기술을 확보해 나갔다고 해요.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은 2010년 한국이 자체 개발한 고속철도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배우기만 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가르치는 나라가 됐다며 뿌듯해했죠. 그리고 언젠가 이집트도 그렇게 될 거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큰 희망과 용기를 얻었어요. 한국이 할 수 있었다면 이집트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